미국의 성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백신의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FDA가 혈전 부작용 논란에 휩싸인 제약사 얀센 백신에 대해 접종 중단 권고에 이어 생산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국무부가 여행주의보를 갱신하고 전 세계 95개 국가를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과 이민세관 단속국이 소속 직원들에게 앞으로는 외국인을 뜻하는 에일리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원 정보감독개혁위원회가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67,933명, 사망자는 483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5,026명, 사망자는 48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2,183명, 사망자는 18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738명, 사망자는 6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배심원단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3가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쇼빈은 법정 구속됐고 선고 공판은 8주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배심원단 12명은 이날 쇼빈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전날 쇼빈에 대한 심리가 끝난 뒤 판결 절차에 돌입했고 오늘 오후 5시 불과 24시간도 안 돼 유죄 판결을 도출했습니다. 쇼빈은 비고의적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대 형량은 각각 40년과 25년, 10년입니다. 케일 판사는 데릭 쇼빈을 법정 구속했고 앞으로 8주 이후에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을 앞두고 플로이드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하고 히스패닉계 의원들과 만나 판결이 옳은 판결이길 기도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미국의 성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인구의 70에서 85%가 항체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아직 갈 길이 남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백신의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머서 카운티의 경우 지난 1월 첫 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 백신 클리닉을 열었을 때만 해도 빈자리가 날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 접종 인원은 500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약 석 달이 지나 다량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고 16세 이상의 주민 전원으로 접종 자격도 확대됐지만 이달 초에는 이 클리닉에서 하루에 1회차 백신을 맞은 사람이 264명에 그치면서 개설 초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결국 대규모 접종소를 폐쇄하고 대신 물적 자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덜 필요한 소규모 클리닉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일부 지역의 약국들도 백신 수요가 뚝 떨어졌고 조지아주 보건관리들은 최근 수요 감소를 이유로 대규모 접종소를 닫았습니다. 테네시주는 시골 지역에서 백신 접종자 수가 줄자 지난달 말 접종 자격을 확대했고 텍사스주 일부 지역에서도 백신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하려면 인구의 70에서 85%가 감염 뒤 치유되거나 백신으로 면역을 확보하는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뉴욕대의 전염병 전문가인 셀린 가운더 박사는 미국인의 약 20%는 백신에 저항하는 견해가 확고한 집단이 있다면서 그들은 의료체계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시골의 보수적인 미국인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서 대대적인 언론 홍보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라틴계나 흑인 등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큰 집단을 중심으로 한 홍보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백악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언론 홍보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라틴계와 흑인, 보수정당 지지 시민계층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홍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역 전문가들은 스페인어 방송인 텔레문도와 농업 전문 올 에이지 뉴스, 흑인 청취자가 많은 리키 스마일리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백신 접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라틴계 출신의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장관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등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과도 협조해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공지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또 교회와 의사 등 6천 명에 달하는 지역사회 협력 채널에 이메일을 통해 백신 접종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카메라 앞에 직접 서서 백신 접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고 일부 흑인 전문 매체 인터뷰를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도록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주 식품의약국이 혈전 부작용 논란에 휩싸인 제약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접종 중단 권고를 내렸죠. 그런데 접종만 중단된 게 아니라 FDA는 얀센의 검사가 끝날 때까지 백신 생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5월 말까지 1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미국 정부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국 FDA는 혈전 부작용 논란에 휩싸인 제약사 얀센 백신에 대해 접종 중단 권고에 이어 생산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얀센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이멀전 바이오솔루션스는 어제 성명을 내고 지난주 FDA 지시에 따라 이미 해당 백신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볼티모어 베이비유 공장에 대한 FDA의 검사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며 사측은 FDA의 이번 검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공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FDA 측은 또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볼티모어 공장에서 생산된 얀센 백신은 유통되지 않고 시설 내 보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공장은 한국에 600만 명분의 얀센 백신을 공급하기로 돼 있기도 합니다. FDA의 이번 얀센 백신 생산 중단 명령은 이들이 해당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한 이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혈전 부작용 논란이 불거지자 FDA가 나서 백신 생산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생산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산 중단으로 얀센 백신의 공급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현재 전 세계의 백신 수급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여행주의보를 갱신하고 전 세계 95개 국가를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기존대로 2단계에 해당하는 강화된 주의를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국무부는 여행 금지 국가를 전 세계 국가의 8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전 세계 국가의 약 80%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자에게 전례 없는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무부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해외여행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객들이 계속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여행주의보 갱신이 필요하다며 갱신에는 국가 내 코로나19 검사 역량과 미국에 대한 여행 제한 수준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로 무려 80%에 해당하는 상당수 국가들이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됐지만 한국은 기존대로 2단계에 해당하는 강화된 주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일반적 사전주의, 2단계 강화된 주의, 3단계 여행 재고, 4단계는 여행 금지 순입니다. 이번 여행주의보 갱신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7월 4일 국가 정상화 방침과 맞물린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국가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로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집단 면역 형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코로나19 관련 각종 수치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추가로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1일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관련 수치가 감소하고 백신 접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면서 앞으로는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규제 완화 조치로는 오는 26일부터 박물관과 동물원의 최대 수용 인원을 50%로 확대하고 영화관 최대 수용 인원도 33%로 늘리며 오는 5월 19일부터는 스포츠 경기장 등 대형 실내 시설물의 최대 수용 인원을 25%로 확대합니다. 최근 뉴욕주의 코로나19 감염률은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 실시된 뉴욕주 전역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감염률이 2.35%를 기록하면서 지난 11월 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일 하루 검사량은 24만 3,171건, 하루 확진자는 5,704명이었습니다.
또 18일 기준 7일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은 2.92%로 지난 11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3%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뉴욕주의 감염률은 2.94%, 확진자는 4,339명 발생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은 연일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뉴욕주의 7일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은 2.85%로 지난 11월 1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러 방면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실업자와 사망자 수라는 측면에서는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최대 피해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정책 컨설팅 업체 해밀턴 플레이스 전략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뉴욕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구 100만 명당 실업자와 사망자 수가 전국 50개 주 가운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실업자는 5만 5천 명으로 하와이주에 이은 2위,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는 3,300명으로 미시시피, 애리조나, 엘라베마에 이은 4위로 나타났는데 실업자와 사망자 모두 상위 5위 이내를 차지한 주는 뉴욕주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락다운 등 강경책을 펼쳐 관광 및 요식업 산업 일자리에서 큰 피해를 봤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사망자 비율 역시 최상위를 기록해 일자리와 인구 보존에서 모두 피해가 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각 주별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대한 다른 정책과 접근 방식을 가졌는데 의도치 않은 정책 실험의 결과가 이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관광 산업이 발달한 플로리다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 정상화 정책을 펼치면서 인구 100만 명당 실업자는 2만 5천 명,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는 2,400명을 기록해 양측면 모두 20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실업자는 총 980만 명, 인구 100만 명당 3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과 이민세관 단속국이 소속 직원들에게 앞으로는 외국인을 뜻하는 에일리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신 비시민권자나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과 이민세관단속국은 어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종전에 불법 외국인, 일리걸 에일리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신에 비시민권자나 이주민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없이 남발한 반이민 정책들을 뒤집는 조치들입니다. 두 기관이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는 아직도 일부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 보도자료 등에 자주 쓰이고 있는 불법 외국인 대신에 서류가 없는 비시민권자나 서류가 없는 개인을 공식 용어로 쓰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트로이 밀러 세관 국경보호국 국장대행은 이번 지시가 일정 기준의 톤과 모범 사례를 정해준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법을 준수하면서도 우리가 다루는 모든 개인의 존엄을 유지시켜야 하고 사용하는 언어 역시 우리가 구금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인권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비판자들은 새로운 용어의 가이드라인을 일축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톰 커튼 아칸소주 상원의원은 그들을 불법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불법적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이라면서 나약함과 정치적으로 정당한 척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경에 이민 위기가 발생하는 첫 이유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원 정보감독개혁위원회가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백악관도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더힐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오늘 행정정책 발표문에서 워싱턴 더글러스 커먼웰스주를 51번째 주로 세우는 것은 우리 연방을 더 강하고 정의롭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워싱턴 DC는 탄탄한 경제와 풍부한 문화, 민주주의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는 각계각층의 미국인을 보유하고 있다며 의회에 워싱턴 DC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주정부 전환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주 승격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와이오밍주와 버몬트주보다 더 많은 70만 명의 상주 인구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 이내 워싱턴 DC의 주 승격을 공약한 가운데 하원은 이번 주 승격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하원 부감독개혁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법안을 가결했고 이 법안이 최종 의결되기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0명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DC가 주로 승격되면 연방 상원의원 2석과 연방 하원의원 1석이 할당됩니다. 현재 하원 대의원 1명이 있지만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각국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제 공조와 민관 협력 대응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어제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의 잠재적인 네트워크 침입을 감지해 대응하도록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들을 양성하고 금융기관, 암호화폐 거래소와 사이버 보안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사증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입국 시 필요한 모든 사증 신청자는 지난 6일부터 건강상태 확인서와 격리 동의서를 비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건강상태 확인서와 격리 동의서의 작성을 기피하거나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사증 발급 또는 입국이 거부되거나 체류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신청자들과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가 실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노동국은 18일 지난해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지난해 4월과 5월 일부 실업자들에게 이중으로 연방특별 실업수당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연방법에 따라 중복 지급된 실업수당은 다시 회수해야 한다면서 해당 주민들에게는 실업수당을 다시 상환할 수 있는 신청 방법 등이 담긴 편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자가 서류 접수 등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마감일로부터 30일 후까지 자동으로 초과 지급된 실업수당이 전부 회수될 때까지 실업수당의 20%가 차감돼 지급됩니다. 오는 6월 22일 치러지는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앤드류 양 후보가 또다시 지지율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NY1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함께 진행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의 지지율은 22%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지지율 13%의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루장, 3위는 11%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에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